네 분의 주정 토론과 두 분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은 모든 지금 발표자, 토론자 및 국민계 자문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참여하시고 또 추가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수렴된 온라인으로 수렴된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핵심 참여자 중에서 사실은 이 산업조직론의 어떤 전공, 이 분야의 핵심 전공자이신 우리 K대 최종표 원장님께서 먼저 자유토론의 시작을 아마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 두 분 발제자와 네 분 토론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공부도 해온 영역입니다만,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주 전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되새겨 보면은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 50년, 60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는데도 여전히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또 문제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 자체에 있느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거의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오늘 지적한 경제 구조, 이제 기업의 이중 구조이긴데, 이중 구조에 된 또 한쪽 측면, 오늘은 주로 중소기업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측에 있는 대기업 쪽, 우리나라 대기업은 또 재벌이라는 특수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벌이라는 거 여러분 알으시죠? 그룹식으로 수많은 대기업을 하나의 기업처럼 그룹을 운영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특수성이 오너 가족 경영입니다. 그리고 몇 대째 세습 경영하고, 이런 구조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우리 경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힘을 가진 여기에 종속된 중소기업들이 이제 한 60%, 70% 되는데, 그게 완전히 일방적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빨대 구조거든요. 얼마든지 빨아 올려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체제가 사실은 지난 50년, 60년 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을 아무리 써도 한두 바퀴 돌면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정책이 다 나중에는 또 재벌 쪽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재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결국은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재벌 쪽이 수익성이 높고 생산이 높은 이유는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빨아들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의 핵심이 이제 그룹식으로 운영하고 또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오너라는 사익의 극대화, 이런 게 경영 목적이 돼 있고 한 우리나라 특수성이죠. 이제는 선진국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 대기업들이 이런 오너 세습 경영 체제가 없거든요. 여기 이런 체제에서는 불가피하게 착취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항상 이렇게 빈약하게 허덕이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상생 구조, 일방적인 착취 구조에서 상생 구조로 바꾸는 정책, 이것도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핵심이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그룹식으로 경영이 돼 있어서 위에 원천 기업하고 하청 기업하고 상생 구조가 아니고 재벌을 위한, 그리고 그 구조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의 극대화, 그런 구조를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 경제 민주화니 재벌 개혁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저는 근본이 아닌가.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과거 50년 이상 중소기업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원해 왔는데 이건 또 여전히 그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언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랫동안 이 대기업 문제를 연구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까지 짚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자문위 측에서 우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고 자문위 위원이신 심강영 교수님께서 또 먼저 코멘트 해주시죠. 예,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생산성 부분은 단기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중에 불공정 거래 부분은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ng영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건부 공동교섭 관련해서 마진 배분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최정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깔려 있는 권력 비대칭의 문제. 그래서 원하청 기업 간에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섭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만약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들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하청업체의 경우는 하청업체 연합회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하청업체도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하나 여쭙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당한 불공정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들이 많이 도입돼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제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잃어버리고 보복을 당하고 완전히 어떤 그 가족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3년, 5년 걸리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것에 기초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단기간에 신속하게 그런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나왔던 그런 보복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아니면 공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문위원님 중에서 그 익명이 시집하는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내용은 대기업이 납품기업을 도와준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령 100개 기업 중에서 5개가 선정돼 납품을 한다면은 이 선정된 회사들은 좋아지지만은 나머지 떨어진 95개 회사는 더 불리해지는데 이것은 공정한가요? 하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폼 협동조합 여기가 그 이주희 교수님 논평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택배 근로자의 과다 근로 문제는 물량 지하청 과정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플랫폼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주희 교수님께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계상 그 지금 4개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 외에 자문위원들 플로우 오픈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쭉 말하고 마지막에 발표자나 토론자께 발언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자문위원 중에서 지금 코멘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저 하준경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예, 그래서 두 분 발표자 분들께 각각 하나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이병헌 원장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뭐 경영을 뭐 이렇게 친족들이 이제 엉망으로 하는 이런 문제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취직한 학생들한테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을 보면은 그 정부가 이런 거를 고치기보다 오히려 이걸 더 이제 고착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뭐 이런 거는 어떤 중소기업에 2년, 3년 뭐 장기간 근무할 때 이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안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거기에 이제 퇴직을 하고 더 좋은 데로 옮겨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그 원리, 그러니까 뭐 잘못 경영하는 기업을 이제 퍼니시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오히려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뭐 고용 지원 이런 그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청년들이 옮겨갈 수 있게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양용현 박사님 이제 그 발표하신 부분에서 이제 공동교섭이나 이런 또 이제 뭐 독점이 분석 재밌게 봤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대중소기업 간에 문제가 생기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기업 특정적인 설비 투자들이 일어나고 나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관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쌍방 독점 같은 이런 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되면 서로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갈라설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때는 이제 힘의 그 역학 관계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해 놓은 게 이제 있으면 이제 홀드업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쌍방 독점 상황에서 이제 힘의 관계에 밀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뭐 공동교섭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홀드업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셔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양자 간의 힘의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또는 뭐 정부든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의 뭐 레퓨테이션을 뭐 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조정해 주는 뭐가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로부터 들어온 의견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룹제에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중소 기업을 나눠서 보지 말고 사실은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하나의 그 기업 생태계 일원인데 이거를 같이 동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업을 중소로부터 비교해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대중소 기업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그런 식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거래대금 지불 안전성 관련해서 기존의 어음제를 완전히 없애고 중소기업 납품 대금은 현금 또는 담보부 매출 증권을 일원화시키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이 문제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매출이 대기업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계상 이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또는 요약해서 두 분 또는 토론자께서 좀 답변을 줄 것 같은데, 혹시 아까 그 플랫폼 협동조합 대해서 이주희 교수님께서 먼저 좀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분께. 예, 정확한 질문이 플랫폼 협동조합화에서도 과다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였던가요? 그러니까 그 택배 근로자의 과다 근로 중의 문제는 그 물량을 지하청 주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플랫폼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청기업이 만약 협동조합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 잘 받아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하청 구조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 협동조합 자체를 많이 늘리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그리고 질문의 취지에 좀 맞춰서 제가 간단히만 덧붙이자면, 저는 플랫폼 노동 자체가 이게 무한정으로 규제 없이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에 윤리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깊게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두 분 발표하신 분께서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안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종속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낮으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적어도 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일정 정도의 생계를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혁신의 의지가,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한편에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 중소기업 내에서 경영주와 종업원들 간의 착취 구조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최정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어떤 그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그 하준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을 할 때에,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 거버넌스라든지 경영자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그 경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셀렉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박사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하면서 다 답변 드리고자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광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광현 교수님은 그 합리적 교섭이 가능할 것이냐, 합리적 교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공동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기업 그 최종재 생산자와 납품업자 간에 뭐 5대5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뭐 예시로는 3대1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거의 협상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누가 활용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 기술 유용에 대해서 지금 3배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3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가 있고요. 이걸 10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만약에 정말 심각한 기술 유형 문제였다고 한다면 뭐 10배, 20배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고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유형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몇 배의 배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높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근 교수님께서 대신 읽어주신 그 질문에서는 100개 기업 중에서 5개가 선정되어 납품을 하는데 나머지 95개의 회사가 불리한 그런 식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질문을 주셨는데 100개 기업 중에서 이 기업과 하나의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은 5개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95개 중에서도 또 다른 55개는 여전히 하청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까 이병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100개 중에서 60개의 기업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열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준경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제 현실에서는 홀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쌍방 독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쌍방 독점이면 오히려 문제가 좀 덜할 것 같은데 홀더업을 시켰는데 그 납품업자는 5개쯤 되는 뭐 10개쯤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각각의 협상력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납품업자 협상력이 너무 낮고 이 납품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면 협상력이 그나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홀드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사실 홀드업 자체가 효율적이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홀드업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역시나 한 3년 전에 했던 연구에 전속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발표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